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는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나오미와 가나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처럼 제목을 한다면 은수와 희수가 돼야 하는데 그럼 넷플릭스 드라마 은준과 상윤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목을 당신이 죽였다로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은 원작 소설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를 죽이려는 두 여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이해하시기 편하게 소설 이름이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 이름으로 설명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조은수는 백화점 보석 매장에서 VIP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판매하는 외판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외판부라는 게 거의 고객의 개인 집사와 다름없었어요. 홈파티 준비를 돕고 현관에 장식할 미술품을 구해주고 심지어 추돌 사고를 일으킨 고객이 외판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은수가 담당하는 고객 중 사이토는 초기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79살의 혼자 사는 미망인인데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모두 은수에게 부탁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판매와 직접 연결되는 일이라서 외판부가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었죠. 그러던 중 은수는 제일 친한 친구 조희수의 집에 깜짝 방문을 했다가 그녀의 얼굴에 시커먼 멍이 마스크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희수는 계단에서 굴렀다고 했지만 은수는 직감적으로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함께 점심을 먹을 때도 제대로 포크질을 하지 못하는 희수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가구의 옆구리를 부딪혀 갈비뼈가 아프다고 말했었거든요. 은수의 계속된 추궁에 희수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희수는 작년 가을 은행원인 노진표와 결혼하면서 퇴직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적 악화로 정리해고의 광풍이 불어닥친 사정도 있었지만 남편이 희수가 일하는 걸 반대했어요. 첫 폭력이 시작된 것은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난 무렵이었는데요.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이 당연한 듯 관계를 요구하는 게 싫어서 거부하자 남편은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희수의 얼굴을 가격했죠. 부모에게도 맞은 적이 없었던 희수는 너무 큰 충격에 울 수도 항의할 수도 없어서 부은 얼굴을 젖은 수건으로 씻기며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잠들 수 없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며 두 손을 싹싹 빌며 사과했죠. 희수는 용서하기로 했지만 일단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보고 나자 선뜻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폭행당한 공포도 가시지 않았고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맹세했던 폭력은 고작 보름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맨정신일 때였죠. 희수는 이중인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 남편의 가차없는 폭력에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이후 희수는 보름에 한 번꼴로 벼락같이 벌어지는 가정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다음은 또 언제일까 부들부들 떨며 매일을 보냈죠. 사실 은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어머니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은수의 어머니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딸들에게 남편의 폭력에 대해 말하지 않고 늘 태어난 척했어요. 아직도 남편과 함께 사는 어머니를 보며 은수는 희수는 그렇게 살기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은수는 백화점의 VIP 보석 판매 행사에서 진소백이 3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훔친 걸 알게 되는데요. 진소백은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식료품 가게 진강상해를 하고 있었어요. 은수는 그곳에서 노진표와 똑같이 생긴 중국인 장강을 발견합니다. 장강은 미리국하여 진강상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한편 진소백은 3천만 원이나 하는 손목시계를 훔쳐놓고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VIP 행사라 진열된 상품을 선물로 주는 줄 알았다며 훔친 사실을 발뺌했습니다. 은수는 진소백의 억지 변명이 어이없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시계를 돌려받고 추가로 2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구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진소백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나 책략은 모두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진소백이 싫지 않았던 은수는 그와 친해졌고 친한 친구가 남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 상담을 합니다. 이에 진소백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그런 남자는 살 가치가 없으니 죽여버리라고 답하죠. 사실 희수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혼도 하지 못한 건 노진표가 복수심에 불타 무슨 수를 쓰든 자신을 찾아내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밤이면 꼬박꼬박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원하는 희수에게 은수는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진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은수는 희수에게 너 남편을 우리 둘이서 죽이자고 제안하죠. 노진표가 살아있는 한 희수는 계속 위협을 받을 테고 진소백이었다면 노진표를 죽이는 것을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노진표를 죽여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계획은 생각보다 술술 나왔습니다. 사체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두 여자는 노진표를 은행 고객의 돈을 훔쳐 도망친 실종자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은수는 노진표에게 사이토 부인을 소개해 투자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사이토는 은수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인터넷 뱅킹을 부탁했죠. 가장 먼저 은수는 희수의 통장으로 사이토 부인의 돈을 이체해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미리 노진표를 매장할 장소를 알아본 후 구덩이를 미리 파두었죠. 결행 당일인 금요일에도 희수는 노진표에게 맞았는데요. 자정이 되어 은수와 희수는 술을 마시고 잠든 노진표를 교살하고 이민 가방에 노진표를 넣어 차에 실은 후 산속에 시신을 매장합니다. 이후 토요일 오후 2시 노진표를 닮은 중국 남자 장강이 노진표의 옷을 입고 ATM기에서 돈을 출금해 희수와 은수에게 전한 후 노진표의 여권과 핸드폰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미입국했던 장강은 2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은수와 희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은수는 장강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면 노진표의 여권을 불태우고 다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장강을 깔끔하게 이발시키고 면도하여 노진표와 더 똑같이 보이게 만들었죠. 월요일이 됐는데도 노진표가 출근하지 않자 은행에서 희수에게 전화가 왔고 희수는 남편이 토요일날 나간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라졌는데 왜 손을 놓고 있냐고 노발대발하며 며느리에게 실종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 남성의 실종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또한 은행은 노진표가 고객의 돈을 아내의 계좌로 이체한 후 ATM기에서 출금한 CCTV를 확인했고 노진표가 출국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자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죠. 그렇게 노진표를 제거하고 보름이 지난 후 희수는 은수와 짧은 여행을 다녀오며 폭력에 시달리는 일상에서 해방된 것을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희수는 진소백의 진강상해에 취직하죠. 한편 노진표의 동생인 노진영은 납득할 수 없는 건 그냥 놔두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진영은 오빠가 고작 2천만 원을 횡령해서 해외로 도망쳤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오빠가 폭력성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 노진표는 사귀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부모님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또한 진영은 희수의 몸에 있는 멍을 몇 번 봤기에 오빠가 아내에게 폭력을 쏘고 있다는 걸 눈치챘었고요. 이에 진영은 출국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흥신소를 통해 노진표가 실종된 날의 종적을 조사합니다. 가장 먼저 진영은 노진표의 아파트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여 오빠는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들어온 이후 나간 적이 없고 희수와 어떤 여자가 큰 가방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사실 희수와 은수가 CCTV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 소설의 구멍이에요. 한편 노진표의 은행 동료는 노진표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을 보고는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옷깃이 없는 옷을 입지 않았던 노진표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또한 ATM 근처에 있는 CCTV에는 노진표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2명의 여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물론 화소수가 떨어지고 역광이라 얼굴까지는 안 보였지만요. 이에 진영은 오빠가 횡령한 예금 계좌의 손님을 소개해준 사람이 새언니의 친구라는 걸 알아내고는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에 진영은 은수와 희수 2명 모두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희수의 집에 갔을 때 도청기를 설치해두고 나오죠. 한편 진영이 바짝 진실을 향해 추적해오자 희수와 은수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진표의 여권을 들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장강이 자신의 여권으로 다시 입국했죠. 장강은 희수와 은수에게 받은 돈으로 재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정식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해지자 약속을 저버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입국했던 건데요. 은수는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장강을 찾아 여권의 주인이 폭력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만들어 폭력단에게 쫓기고 있으니 여권 주인으로 오해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바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후 장강 은 흥신소 직원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킬러라고 착각해 마사지샵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진영에게 장강의 정체를 들킨 후 희수는 집안에 진영이 설치해둔 도청기를 발견했어요. 희수는 실행하기 전에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안이한 생각을 후회했습니다. 역시 사람 한 명을 이 세상에서 제거했는데 그리 쉽게 끝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 희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희수는 이 아이가 죽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100% 내 자식이라는 느낌이었기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데 왠지 머릿속에는 자신과 아기가 행복하게 사는 광경이 있고 그것이 추워도 의심되지 않았거든요. 한편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진소백은 은수와 희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기에 어떤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부탁해달라고 말하죠. 한편 경찰은 성인 실종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진영이 흥신소를 통해 이것저것 조사하고 도청기를 설치해 수상함전들을 찾아내어 증거로 제출하자 그제야 사건 수사에 돌입했고 노진표가 출국했다는 토요일에 나리타 공항 CCTV에 찍힌 은수와 희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희수를 찾아와 아직도 시치미를 뗄 생각이냐며 이제 꼭 경찰이 와서 너를 체포할 텐데 살아서 모욕을 당하느니 죽는 편이 낫지 않겠냐며 목을 매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든 죽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진영은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 오빠의 폭력이 공개되는 게 싫었어요. 희수같이 변변한 경력도 없는 여자 때문에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즉 요점은 경찰이 치조할 때 오빠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진영의 추궁에도 희수는 난 노진표를 죽이지 않았고 노진표는 상하이에 간 거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더욱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절대 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요. 다음날 저녁 희수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승낙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은수에게 빈 문자를 보냈죠. 형사는 모든 걸 알아냈다며 남편의 폭력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사실을 전부 털어놓으면 정산 창작이 될 거라며 부드럽게 자백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희수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치조실에서 버텼고 그동안 은수는 진소백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희수에게 보냈죠. 형사는 희수를 임의동행하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는데 변호사가 찾아오자 꽤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는 체포가 아닌 임의 동행이니 희수를 즉시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내일 오전에 다시 출두하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온 은수와 희수는 바로 상하이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데요.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진소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희수의 집 앞에서 감시하던 진영이 두 사람을 뒤쫓았어요. 희수는 진영이 자신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두었다는 걸 이용해 스마트폰을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사람의 여행 가방에 넣어 추적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네다 공항에서 수속을 마쳤죠. 하늘은 소다색으로 한없이 맑고 구름 두 점이 휘핑크림처럼 나란히 떠있던 날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여권에 도장을 찍고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소설은 끝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